발뉴스의 안방마님 세끼녀 곽현아입니다. 너무나 자기 소개를 잘해서 네네. 저 그냥 기자처럼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도 서울 이한열 기념관을 지키는 형님 기자 이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기자 같아요. 완전 기자 같지? 너무 기자 같아요. 자, 기대돼요 이번에. 네네네. 자, 네. 진짜 교수님 같이 한번 해주세요. 발루스의 지성 담당 피부는 건성 서혜성입니다. 완전히 그냥 일부러 건성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안 보시면서 이렇게. 피부뿐만 아니라 근데 말하는 것도. 일상의 모든 것이 건성인. 건성이 세울 건자. 뭔가 이렇게 추진하면서 읽어나가는 또 그런 분이에요 사실은. 네. 만족하세요? 네, 아니 뭐 좋습니다. 네. 얼른 방송하시죠. 오늘 저희가 지금 다룰 내용이 많긴 한데 네네. 그래도 저희 중요한 분이니까 그러니까요. 서혜성 교수님 때문에 우리 발뉴스를 본다는 분들이 많아요. 어마어마해요. 3분 직설 때문에 곽현아 때문에 본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봤는데 이 저희 그 발뉴스를 보시는 시청자층 중에서 그 모든 남성분들은 제가 또 담당을 한다면 20, 30대 여성분들은 그렇게 또 서혜성 교수님을 좋아한다고. 그럼 난 뭐야? 이상호. 네? 이상호 나 기자가 10대냐? 저 10대 담당. 욕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곽현아 씨 진짜 너무 네.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실제랑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다 네,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저 근데 오늘따라 옷이 샤방샤방. 벌써 아주 그 여름을 준비하신 그러니까요. 약간 요즘에 좀 더워지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살짝 비가 내려서 이제 조금 한풀 더위가 꺾인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요. 이상호 기자님은 지금 뜨거우실 것 같아요. 왜요? 좀 안 더우세요? 방금 뭐 하다 오셨잖아요. 오늘 또 재판 받고 오셨다고. 재판. 네. 재판 뭐 제 생활의 일부니까요. 소중하게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사실 전두환 취재 공무집행 방해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1심을 저희가 어렵게 이겨놨는데 검찰이 또 이분들이 또 항소하셨어요. 그래서 그래요? 뒷속에 좀 다녀왔는데 혹시 다녀온 화면이 있으면은 있나요? 같이 보고요. 없으면 넘어가고요. 있나요? 네. 어. 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야, 오늘 날씨가 네, 곧 비가 올 것 같아요. 아마 오후에 비가 온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날 어때? 재판하기는 어떤 날인가요? 뭐 요새 날이 너무 더운데 뭐 이렇게 좀 흐리고 하니까 재판 받긴 좋은 날씨인데요. 네, 재판 끝나고 나오면 어쩌면 비가 오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비 오는 날에 재판 저희가 잊혀졌나 싶었더니 다시 또 시작되는 재판입니다. 전두환 취재 공무집행 방해죄로 1심에서 저희가 힘겹게 네. 승소를 네, 무죄 판결.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이 이에 뒤질세라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개월 만에 다시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첫 번째 공판입니다. 잠시 지금까지 재판 정리해드리면 벌써 횟수로 2년 전의 일입니다. 2011년 12월 31일 날 저희가 이제 김근태 고모님의 장례식 날 이제 전두환 독재자 전두환의 사절을 가기 시작했고요. 네. 1월 25일 날 2015년 1월 25일 날 저희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죠. 네, 그렇습니다. 뒷수갑차고. 네, 예. 그때 뭐 하고 계셨어요? 그때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이 기자님 그런 상황을 몰랐고 보도를 통해서 제가 뒤늦게 알게 됐죠. 그때 아마 재판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하고 검찰 조사를 거쳐서 작년 7월부터 1차, 2차, 3차, 4차 공판을 거쳐서 선고를 받기로 했는데 또다시 독재자 전두환 집 앞에서 현장 검증을 받았어요. 네. 현장 검증은 원래 어떤 사람이 받는 거죠? 강간범 뭐 이런 살인자 이런 사람들이 보통 받는 거 아니에요? 마네킹이랑? 그렇죠. 보통 뭐 좀 강력범이라든가 꼭 현장 검증해야 될 필요성이 뭐 있을 경우에 보통 가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사안이 단순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했었는데 검찰 측에서 아마 이건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해서 어쨌든 재판부 입장에서는 또 재판에 필요하다는 보고 그 받아들여서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죠. 예, 그래서 작년 12월 3일 날 그날도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네, 그날 비 많이 추적추적 왔습니다. 겨울비 맞으면서 현장 검증 받았고 한 차례 정도 더 또 선고가 연기가 됐다가 올해 2월 15일 날 힘겹게 1심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나나 했더니 5월 9일 날 이렇게 또 3개월 만에 항사심 첫 번째 공판이 열리는데 오늘 어떻게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고 들어갈까요? 예, 아마 오늘 진행은 검찰 측의 항소 이유 내용이 뭔지 아마 구술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측의 의견이 어떤지 아마 재판장님께서 묻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검찰의 항소 이유서 내용을 듣고 거기에 따라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독재자 전두환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막기 위한 검찰의 기소, 엉터리 기소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재판. 하지만 저희는 당당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시죠. 네. 저희가 앞에 그 좀 강력 범죄들이 많아가지고 좀 늦어졌네요. 네,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네, 뭐 징역 막 떨어지는데 좀 무서웠어요. 네. 여기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우리 이왕이면 비를 배경으로 얘기 좀 네. 나눠볼까요? 오랜만에. 자, 우리가 예측한 대로 비가 왔어요. 예. 어떻게 결과를 예, 네. 아까 들어갈 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단 검찰 측에서 새로운 증거나 증인 신청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재판장님께서 다음 바로 그냥 결심하자 그리고 최종 진술하셨고 뭐 그래서 오늘 예상대로 1회 공판결로 그냥 끝을 내는가 봅니다 재판. 네, 예. 재판 공판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예. 이제 바로 이제 결심이 된 상태에서 선고가 이루어지겠네. 언제라 그래요? 5월 23일 오전 10시. 네. 네. 그날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뭐 특별히 제출한 게 없으니까 이변이 없는 한 항소 기각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여하튼 우리 국민 변호사 네 이름이 뭐지? 김성훈. 국민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님 사실 제 동생이에요. 이제 많이 친해져가지고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재판이 잘 진행이 됐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저희 발뉴스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어떤 재판이 지금 남아있죠? 지금 이민숙 씨가 저희한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한 거는 1심 판결 1심 판결 났었고 항소됐었는데 이제 특별히 뭐 더 이상 할 게 없었는지 항소해놓고 항소 취하를 해서 그거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마치 소송을 취하해 준 것처럼 드러나 있는데 사실은 이민숙 씨가 스스로 스스로 뭐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는 거를 느끼고 변호인 측과 상의해서 항소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밖에 저희 고발 뉴스를 찾는 또 이 소송들이 많이 있죠. 네. 최근에 또 어떤 게 있었죠? 최근에 지금 아직 소송 간 건 아닌데 또 우리 고발 뉴스에서 취재해서 보도한 그 기사에 대해서 또 납세자 연맹. 납세자 연맹에서 또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명예훼손죄로 또 하나 지금 고소한 게 있어서 그것도 지금 맡아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언론의 건강한 문제 제기를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문제를 삼으시네요. 여하튼 저희는 소송은 두려워하지 않되 국민의 알 권리만 두려워하면서 가겠습니다. 단 소송은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가 계속 도와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0월 23일 오전 10시에 2심 선고 결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쪽. 저 동태탕 제가 뭐 알겠습니다. 빗속의 동태탕. 자. 네. 아니 국민 변호사 이 김성훈 변호사님 성함을 까먹으면 어떡해요? 치매인가 봐요. 아유, 큰일 났어. 재판 받느라 긴장해서 그런지. 네네. 아유. 김성훈 변호사 미안해. 아유 그러니까요. 근데 김성훈 변호사님의 이름이 깜빡깜빡 하시더라도 정말 저희는 이 전두환 이
이름은 정말 잊혀지지 않네요. 그럼요. 네. 아니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전두환 씨 모교 네, 대구홍보 홈페이지에 미화하는 글을 또 올렸다고 이게 논란이 됐더라고요. 대구홍보 저희가 네. 다녀왔지요. 네네. 그래서 그 안에 대구홍보 안에 전시관도 마련된 사실. 그 다음에 1층 복도에 대문짝만하게 위대한 선배, 뭐 전두환, 네. 노태우는 한 4분의 1 크기야. 그래서 그런 거 있는 걸 고발해서 학교 네네. 측에서 다 내렸어요. 네. 그런데 홈페이지는 저희가 미처 살펴보지 못했네요. 저희가 발뉴스 안에 전두환 특별 취재팀을 가동하고 있는 만큼 전국에서 여러분들 제보 주시면 언제라도 어디라도 달려가서 저희가 전두환의 남은 네. 죄가를 저희가 취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네, 제보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검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권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이죠. 국가를 대신하는 거죠, 사실은요. 네. 그 검찰 자체는 인격이 있다기보다는 국가의 가치를 대표하는 것이거든요.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사람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검찰이 그 일을 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일 굳이 검찰이 2심까지 할 필요는 없는 일이거든요. 네. 가령 뭐 그게 1년이었는데 1개월이 됐다든지 그렇지 않고 이건 재판부가 무죄를 내렸다고 하는 얘기는 그건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라고 본 것이거든요. 더구나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기자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 공적이 되고 있는 전두환 씨에 대한 취재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네. 그런 일에 국가 권력을 낭비한다고 하는 건 저로서는 사실 저런 건 구상권이 청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무죄가 나게 되면 검찰 권력을 남용한 것은 다 저 사람도 월급 받고 하는 일인데 그 돈은 누가 내는 거죠? 국민이 세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세금 저렇게 없어지는 세금이야말로 가장 아까운 세금이거든요. 아까워요. 네. 그래서 그 점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네네. 자, 다음 재판이 23일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준비는 잘 돼갑니까? 어떻게 뭐 마음가짐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마음가짐 뭐 특별한 거 없고요. 네. 더 열심히 전두환 독재 잔당을 취재하겠다. 이건 뭐 취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기소하고 그렇죠. 겁주고 귀찮게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럴수록 더 열심히 하는 것만이 국가 권력에 대한 보답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힘내세요. 힘내세요. 파이팅! 파이팅! 네. 자, 저희가 조금 전에 있었던 사실 공판 내용을 전해드리느라고 네네. 본격적으로 이제는 오늘 어떤 내용을 준비했는지 이제 바로 까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 네, 저희가 자, 담고 있습니다. 생방송 발뉴스 34회입니다. 네. 전두환과 국정원 사필기정 특집. 사필 규정 특집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고요. 자, 저희 34회도 굉장히 풍성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그래서 네.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보금자리 바로 나눔의 집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그 장소에 가봤거든요. 잠시 뒤에 만나보시고요. 네. 그리고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및 20, 30대 정치 참여를 위한 촛불 집회가 서울역에서 열렸다고 하네요. 고발뉴스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따끈한 그 현장 소식 잠시 후에 저희가 또 알려드리고요. 네. 그리고 남양유업 사태를 비롯한 유통업계 이 전반의 불공정 사태가 지금 막 불거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이 너무 잘생겼더라.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방송에서. 죄송해요. 네, 이종걸 의원님, 남양유업 대리점주 김대영 씨 직접 모셔서 제가 집중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리점 업주들도 잘생겼더라. 그러니까. 자 그럼 네, 네. 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뭐. 저의 은교 서희성 교수님의 3분 직설도 여러분 마무리에 저희가 더 해드리니까 끝까지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원래는 안 그러신데 네. 서혜성 교수께서 바로 직전에 저희가 이런 거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네. 오늘은 뭔가 방송을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요? 큰 걸 좀 터뜨리실 것 같은데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죠? 네, 아니면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내용들이죠. 미리 얘기하면 안 돼요. 스포일 완전 안 돼요. 겸손하다. 네. 완전 겸손해. 자, 그럼 첫 번째 소식 저희가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보금자리 나눔의 집. 네. 바로 그곳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효잔치가 열렸는데요. 소녀상을 해외에 건립하자 하는 나비 프로젝트에 앞서서는 저희 발뉴스가 네.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우 절대 빠지면 안 되죠.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쉼터 나눔의 집. 지난 4일 이곳에서 할머니들을 위한 효잔치가 열렸습니다. 저희 할머님들이요, 68년 전이긴 하지만 고통 속에서 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아직도 그 아픔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들 모시고부터 계속 5월 8일간 어버이날을 앞두고서 할머님들께 좀 더 웃음을 드리고자 해가지고 봉사자들, 제가 저희 나눔의 집 봉사자들 그리고 후원자들이 모여가지고 할머니들께 공연도 해드리고 또 이제 선물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나눔의 집을 돕는 전국 연합회와 대학생 300여 명이 모여 준비했는데요. 위안부 피해를 당한 박옥선, 강일출, 이용녀 할머니 등이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조선의 용감함을 보여주시다. 학생들의 재롱잔치에 구경만 할 수 없었는지 부끄럽다면서도 박옥선 할머니가 대표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즐거운 날인데 할머님이 살아온 날들을 생각하며 모두가 뭉클한 기분이 됐습니다. 학생들 공연했잖아요.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좋았습니다. 네, 너무 노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사의 마지막은 파페라 가수 소피아 킴의 도라지꽃이라는 노래로 채워졌는데요. 이 노래는 우리 할머니들에게 헌정된 노래로 도라지꽃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꽃다운 조선 여인들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노래가 계속되자 할머니들은 끝내 눈물을 훔치고 맙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장소가 이 할머니들을 위한 이 장소를 오히려 야습꾼에 대항하는 그러한 그 성지로 만들어서 정치인들이 뭐 대통령이 취임한다든가 뭐 국회가 열린다든가 이럴 때마다 좀 할머니들을 방문해서 오히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할머니들 잊지 않고 있다. 그런 거를 좀 보여주는 그런 장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박옥선 할머니 노래 너무 노래 솜씨가 좋으세요. 네, 앞으로도 지금처럼 늘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저 박옥선 할머니 특히 네. 저희가 너무 죄송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 극우 그 락밴드에서 뭐 이상한 비디오 만들어서 유포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직접 나서서 고소해 주셨고요. 아, 네. 그리고 일본 대사관 앞 집회도 열심히 참여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그 할머님들에게 뭘 해드릴 수 있을지 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저도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위문 공연 이런 거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 노래가 제목이 사이코라서 못해요. 어디서? 저 사연 좀 읽어주시죠. 네, 그렇게요. 저 아이디 코코넛님께서 도라지꽃 노래 너무 슬퍼요. 이렇게 글 올려주셨네요. 서혜선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지금 뭐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 얘기 나오면은 특히 뭐 가슴 아파하시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네. 어떻게 이 문제를 저희가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너무나 뭐 아까 노래 할머니께서 부르신 노래가 도망강 푸른 물에라고 하는 노래 김정구 노래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 일제 강점기 때 이제 끌려가던 도망강 너머로 넘어가는 한국인 나그네 조선 사람 나그네에 관한 얘기거든요. 실제 얘기는 뭐 박헌영이라는 사람을 실제 주인공을 했다 그런 이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개인 얘기를 떠나서 자기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야 했던 사람의 삶을 담고 있는데 그냥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들을 수 있겠지만 그 사연을 알고 있는 제가 듣기엔 바로 그분들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분들은 고국에 돌아왔지만 아직도 두만강 혹은
태평양 어디를 떠돌고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젊은 시절에 중요한 시기 10년을 남해 성노예로서 남양군도 혹은 인도네시아 어디에서 자바에서 그렇게 하다가 돌아왔다고 했을 때 고향에서 환영받지도 못하고 그랬을 때 이런 날이 왔을 때 이제 정상적인 혼인도 대부분 못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버이날이 되어서 이제 낯선 사람들이 사실 낯선 사람들이죠. 찾아와서 어버이날이라고 이제 인사해 주는데 그때 그 마음 생각하면 저분들 마음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와서야 이제 저 나눔의 집이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진짜 해방이 되자마자 진작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분들 볼 때마다 병자호란에 이제 우리나라 여성들이 청나라에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청나라에 돌아왔을 때 그분들을 환양녀라고 그런 것이거든요. 환향녀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거죠. 그런데 그분들도 다 이제 몸을 굳이 말하면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뭐 몸을 더럽혔겠죠. 이런 말 자체가 굉장히 여성 비하적 발언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표현을 제가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겨울물 한 번만 지나고 나면 다 깨끗하게 없어진 걸로 그 시대에도 그렇게 간주했거든요. 또 어떤 남편은 그대로 받아줬거든요. 자기 아내를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조선시대만 또 못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부자이고 더 잘 살고 인권도 얘기하는 이런 사회가 아직도 할머니들을 저렇게 방치해 놓고 있고 국가 차원에서 나서가지고 여전히 이 종군 위안부 정확하게 말하면 성노예들이죠. 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상이나 징계 일본에 대한 그런 징계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한심한 상황을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뭐 물론 마음으로 느끼면서 함께 울분도 느끼고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데 하는 당위성도 회복하게 되는데 네. 또 우리 서혜선 교수님은 그 역사적인 그런 많은 이야기 속에서 더 굽이굽이 많은 또 감상을 가지고 계셨군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또 우리 할머님들 잊지 않고 또 이렇게 좋은 행사 이렇게 같이 참여해줘서 너무 뿌듯했고요. 보니까 또 연예인들도 뭔가 행사에 참여한 것 같던데요. 사실 저 중간에 이렇게 안무 맞춰서 춤춘 분들이 네. 걸그룹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새 학생들이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연예인들인 네. 줄 알았는데 사실 이날 연예인들이 대거 오시기로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김구라 씨 여러분들 아시죠? 네. 사유리 씨, 김동완 씨, 윤형빈 씨, 정경민 씨 이런 분들이 네. 돕기도 하고 또 몇몇 분들은 후원도 많이 내셨대요. 네. 그래서 감사패를 받기 위해서 나오시기로 했었는데 이런 거 조용히 하고 싶다. 그래서 전날 와서 직접들 받아가셨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셨구나. 인터뷰를 해보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네. 김구라 씨 쪽이나 이제 사유리 씨 쪽 네. 좋아하는 분들 여러분 많으시잖아요. 그분들 좀 만나서고 싶다고 조용히 정말요? 하고 싶다고 앞으로도 그런 말씀 밝혀주셨습니다. 그분들 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저희가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다음 코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지난주 토요일에 서울역에서 촛불이 이렇게 확 환하게 켜졌었다고요? 네. 2008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하면서 많은 분들 촛불 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아직까지도 그 고초를 겪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5년 전입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촛불이 다시 타올랐어요. 네. 순수한 민간인들, 일반 시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모여서 거리로 나온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중요한 만큼 저희 고발뉴스 취재진 전원이 가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5월 4일 토요일 지금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인데요. 음악 소리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서울역 앞인데요. 과연 무슨 일인지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노래자랑인가요? 뭐 상당히 발랄한 집회는 집회인데 발랄한 집회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알아봤더니 집회 이름이 좀 깁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규탄 및 20, 30대 정치 참여 유도를 위한 촛불 집회. 두 가지 목적이군요. 첫 번째는 국정원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20, 30대 정치 참여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촛불 집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진행됐던 국정원의 부정 선거 개입에 대해서 촛불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들고 거리를 나선 첫 번째 집회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시위 비수기인데다가
뭐 조직이 아니라 시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지금 일부 싱얼롱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볼 텐데요. 순수 민간단체죠. 인터넷 20, 30대, 20대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성시대라고 하는 카페에서 특히 잉크, Not in my country라고 하는 소규모 단체가 주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집회인지 먼저 좀 즐겨보시죠. 자,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신 분인데 얼굴이 나오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저희가 역광으로 모시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시게 돼요. 예, 감사합니다. 만족하십니까? 예. 얼굴은 안 보이지만 실제로 대단히 지적이면서 멋진 네, 감사합니다. 이미지세요. 상상만 하십시오. 네. 자,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세요? 저는 21살 대학생이고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인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랑 지금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나서야 하는 상황인데 다들 모르는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나서보자 해서 지금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인터넷 동호회에서 네. 주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단체예요? 저희 일단은 시작은 네. 다음 카페 여성시대라는 친목 카페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런 중대한 사안이 있는데 우리 이걸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셔서 그럼 우리 다 같이 뭉쳐보자. 오늘을 시작으로 촛불 집회를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집회 같은 거 전에도 조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21살이래요. 우리 20대들이 나섰습니다. 그 지난 촛불 때는 여고생들이 나섰는데요. 그런데 뭐 배우가 있고 막 국정원에서 그 촛불 누가 샀는지 캐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순수한 20대 우리 여성들, 학생들입니다. 국정원 헛고생하지 마시고 대북 관리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집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주로 20대 초반 여성들이었는데요. 30, 40대 여성과 일부 남성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20대 우리 여학생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보십니까? 어떠세요?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이 온 편이에요. 그죠? 네. 널리 알리지도 않은 것 같은데. 네. 국정원 부정 선거 개입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번엔 선거는 틀림없는 부정선거가 맞습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일깨어나서 일어나가지고 이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장래가 없다고 봅니다. 이 20대 처녀들이 아주 놀라운 용기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어둠이 본격적으로 내리자 자유 발언이 줄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건 표를 주고 세금을 임금으로 줘서 그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피고용인이고 우리는 고용단 거죠. 맞아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도 우리가 고용한 사람들이다. 더 작은 소리까지 담아내기 위해 진행자가 군중 속으로 들어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을 직접 찾아갈 건데요. 다 눈이 피하세요. 여기 남성분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미남분이 오셨어요. 어느 사이트에서 보고 오신 거죠? 오히려. 국정원 선거 개입이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됐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외면하고 제 주변 친구들도 그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솔직히 답답하기만 하고 하다가 우유 같은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이런 글을 보고 걱정하는 사건은 빨리 조속히 해결해야 되는 사건이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고등학생인데요. 이렇게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게 참 창피해가지고 어른들이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이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집회 자주 이렇게 진행해 보셨어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안 떨리셨어요? 떨렸죠.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투표를 처음 한 건데 그게 하필 부정선거라니까 진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다른 분들은 바쁜데 제가 좀 덜 바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예. 근데 오늘 이렇게 앞장서셨는데 혹시 무섭거나 두려운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좀 저지르고 보는 일이라 뭐 나중에 뭐 무서운 일이 일어나면 뭐 도와주시겠죠? 참석자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방석과 촛불을 재활용하기 위해 수거하고 앉은 자리를 청소하는 등 뒷정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1시간여 만에 간단하게 집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처음 하신 분들이라는데 되게 지정일관 재미있고 경쾌하고 또 그런가 하면 고등학생까지도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다라며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인 촛불 인상적으로 관람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나는 6월 19일까지 매주 이곳에서 촛불이 밝혀진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 이 시각에는 또 얼마나 많은 촛불이 번질까 관심을 가지고 계속 고발뉴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발뉴스가 다녀온 현장이었습니다. 20, 30대 젊은 여성, 저도 뭐 20대라고 얘기하면 그런가? 하여간 이 젊은 여성들이 지금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비슷해요. 미국 나이로 해도 안 되는구나. 네, 여하간에 아프리카 나이로 해도 안 돼. 이렇게 또 젊은이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너무 또 좋은 취지에 이렇게 집회를 하고 다시금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겼다는 것에 대해서 참 그래도 미래는 있지 않을까요? 미래는 밝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네. 방송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확실히 젊은 분들이 앞장을 서서 그런지 분위기도 경쾌하고 좋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집회의 취지가 훼손될까봐 네네. 저를 비롯해서 한 40대 되는 분들은 다 빠져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주축으로 시작은 했지만 온 국민이 모든 연령대 온 국민이 다 참여하는 집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매주 한다고요 집회를. 네, 매주 토요일 7시에 바로 그 자리 서울역에서 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고발뉴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촛불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또. 뭐 20대 여성분들이 중심이 돼서 한다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네. 저게 맞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 때 기억이 나는데요. 한 5년 전쯤에 그때 이제 뭐 10대 혹은 20대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했던 얘기가 40대 50대들 많이 오니까 아저씨들 견장 떼고 앉으라고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 4.19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중심이었죠. 네. 그러니까 뭐 황주항쟁도 당연히 20대들이 주축이었죠. 역사를 바꾸는데 10대 20대가 원래 주축이죠. 네. 40대 50대 이런 분들은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역사 중심이 아니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하시는 게 너무 맞는 거고요. 또 저분들이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면서 다만 한 가지 불만이 있네요. 네. 어른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주길 바란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 다스려 주길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들 직접 문제 제기를 하시고 문제에 달려드시고 모순을 돌파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르신 맞습니다. 직접 20대 여러분들 다스리십시오. 저희가 고발뉴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너무너무 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초대 손님 초대 손님 모시고. 중요한 분들 저희가 모셨는데요. 얘기를 해야 될 것 요즘에 같습니다. 슈퍼 갑의 횡포 의뢰 반란. 지금 상당히 의미 있는 일련의 어떤 경제 민주화적인 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최근에 편의점 사태, 백화점 여직원 자살 사건, 이번에는 욕 우유입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보시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속은 문드러져요. 정말 못 찾겠어요. 억울하고.
남양유업 사태 네. 상당히 오래 뿌리 깊은 투쟁의 결과 속에 오늘 그 어떤 그 과실을 성취하셨어요. 중요한 분 모셨습니다. 남양유업 대리점 연합회의 김태형 간사. 김대형입니다. 김대형 간사. 네. 자꾸 이름을. 네, 죄송합니다. 김대형 간사님. 그리고 옆에는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 같이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죠. 김웅 대표, 남양유업의 김웅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거창하게 했어요. 제일 궁금한 게 우리 남양유업 대리점 연합회 당사자신데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정리를 해보자면은 민영사 고소 취하하겠다. 그리고 대리점에 지원금 주고 장학금도 주겠다. 그리고 앞으로 유통 개선하겠다. 뭐 이런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를 공약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뭐 때린 사람이 맞은 사람한테 사과를 안 하고 구경꾼한테 지금 사과를 했는데요. 사실상 이게 남양유업은 노이즈 마케팅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 사태가 그냥 지금 확 올라왔는데 금방 꺼지면은 남양유업이 제일 큰 수혜자예요, 사실. 굉장한 지금 마케팅에 성공을 한 거죠. 저는 이제 이번 사과문이 대국민 사기극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지금 노이즈 마케팅으로 굉장히 성공을 한 사람이 성공을 한 게 지금 회사입니다. 남양유업 회사. 오히려 극단적으로 네. 사기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리고 사과를 했으면은 그 국민한테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사탕이라도 하나씩 다 줄 겁니까? 네, 사과를 했으면 뭐라도 주면서 미안하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국민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뭐 사탕이라도 하나씩 주면서 사과를 할 건지 그게 구경꾼한테 왜 사과를 했을까? 그렇죠. 당사자는 사실 대리점 연합회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네네. 대리점 업주들인데 그렇죠. 저도 그걸 이제 뒤늦게 각성이 되네요. 오, 국민들한테 사실 사과할 사안은 직접적으로 아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 공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첫 번째 그 고소 취하. 네. 고소 취하는 이미 그 검찰에서 계류 중인 사건이에요. 그 남양유업 측에서 4명에서 저희 협의회 3명을 고소를 했는데요. 그 중에 1명이 참고인 조사를 안 받았습니다. 왜 안 받았냐 하면은 또 나와서 또 거짓말을 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그 고소 취하했다는 거는 취하 안 해도 됩니다, 사실. 그 명예훼손으로 저희를 고소했는데 저희 협의회 입장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남양유업 측이 어떠한 명예가 있는지 오히려 좀 묻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또 두 번째, 세 번째 향후에 대리점 점주들에게 좀 더 비용을 충당해주고 이를테면 장학금 같은 것도 내려주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500억까지 뭐 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노이즈 마케팅 일환이죠. 저희한테 와서 얘기한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국민들한테 돈을 이만큼 풀어가지고 오늘 주식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예, 마케팅 일환입니다. 자, 지금 바로 옆에 우리 이종걸 의원 지금 뭐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남양유업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데 지금 보면은 우리 뭐 김대형 간사님 화가 많이 나 계신 것 같고 오늘 뭐 대국민 사과로 정작 구경꾼이었던 국민들은 나름대로 설득이 일부라도 된 것 같은데 상당히 뿌리 깊은 불신이 있네요. 예, 이제 국민적 공분이 이 남양유업의 대리점주들의 이제 고통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언론이 또 그것을 많이 보도하게 됐고 해서 이제 어떤 국민적
문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사과하고 한 500억을 어떻게 마련해서 피해 구호 기금으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네. 이게 참 순서가 바뀐 거죠. 우선 점주들에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약속과 이행에 대한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국민적 대홍보를 통해서 뭐 한다든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선호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우선 이제 국민적 여론을 의식하고 그것을 불끄기에 이제 매진한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이 품질이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거론이 안 됐고 이 판매 방식에 관해서만 이제 이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잘하면 국민들한테 결과적으로 선전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광고 효과가 상당히 커서 우리 500억 그 피해 구호 기금을 낸다 하더라도 그거 이상의 그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실제 보면 대리점주에 대해 이제 그 뭐 판매 장려 기금이라고 해서 장려금을 주는데 그것을 일부 또 다시 회수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총액으로 따지면 그 지금 대리점의 개수로 곱해보면 벌써 한 수백억의 손실이 있는 이제 대리점주들에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피해가 있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해주겠다라는 또 구체적인 약속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국민 홍보 급급한 모습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피해 상황 실태가 어떤지 그 피해 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대리점주들과 어깨를 맞대고 이 말을 맞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이제 1차적으로 그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그냥 대구 국민들한테 받든 안 받든 대리점주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언론플레이를 했다 이런 지적이네요. 아하. 아니 전 또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진짜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국민 사과문 딱 나왔을 때는 뭔가 진정 사과를 하려나 보다 했지만 그 내면을 보니까 오히려 더 좀 마케팅의 일환으로 쓸 수 있는 또 그런 또 이 그 꼼수가 또 숨어 있을 수 있고. 자, 이런 부분은 우리 또 서혜선 교수님이 또 전문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커뮤니케이션, 소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가시기 때문에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회는 성분의 한 일부분이 욕이었다. 욕. 욕설이었다는 걸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된 거죠. 네. 그 함량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그 함량이 욕만이 아니라 욕을 나오게끔 만드는 그 구조에 있는 것이죠. 네. 근데 그 구조를 협파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이번에 이제 어쨌든 간에 기업이 전 국민이 알게 된 거지 않습니까? 원래도 알던 기업이지만 이제 이 나오신 간사분께서 자꾸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그러시는데 노이즈 마케팅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알려져서 국민에게 다시 좋은 기업인 양 이미지를 더 씌울 가능성이 있다. 오늘 발표한 내용도 그렇다. 사실 일종의 선전술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지금 간사분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저야 뭐 그 내용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문에 나온 걸로 봤을 때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대단히 불공정하고 또 밀어내기 뭐 이를테면 그런 강제 판매 뭐 그런 것들로 보았을 때 그런 조치들이 선행해야 사실 국민에게 사과한 진짜 뜻이 있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놀란 것은 이제 그 국회의원 이종걸 국회의원인데요. 그 텔레비전 보다 보면 계속 같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분이 왜 나오시나 텔레비전에. 그래서 그 얘기만 나오는데 왜 자꾸 그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예, 지금 남양 유업으로 불거진 이런 대리점주들의 정말 부당한 피해. 그러니까 뭐 계약서 자체도 엉망이지만 그 있는 계약도 잘 지켜지지 않는 갑과 을의 슈퍼갑의 강요행위와 을의 피해 상황. 이것이 이제 남양 유업으로부터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졌죠. 그런데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뭐 대리점, 가맹점 뭐 내용은 조금씩 다릅니다. 법률적 관계도 다릅니다. 또 뭐 대리교사 또 무슨 판매 특약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거래 관계에서 슈퍼갑이 항상 존재하고 그리고 상대방은 무던히 착취당하고 무던히 피해 당하는 이제 그런 관계들이 우리 사회에 그냥 일반적으로 만연화되어 있는 이제 상태를 저희들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국회의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하튼 저희가 취재 현장에서 자주 맞닥뜨려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와서 같이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모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자, 우리 김대영 간사님 오늘 사실 주인공이고 가장 많은 이야기를 저희가 앞으로 좀 들어야 될 텐데요. 방금 우리 서혜선 교수께서 분석하셨듯이 다시 새로운 또 옷을 입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남양 유업이 아주 또 새롭게 반성을 통해서 거듭나는구나. 그렇죠. 일부 시청자들은 보면 감동적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과하면 다 용서해줄 의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의 언론 플레이다라고 이제 판단하시는데 실제로 언론의 이후 보도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언론 보도 이후 아니 이거 오늘 그 사과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언론의 자세에 대해서. 언론의 자세요? 네. 언론 보도 좀 보셨을 거 텔레비전 아니에요? 신문을 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제 심정을 네,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예. 심정 앞에 뭐 쇼라는 것 이제 쇼라는 거죠.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언론 보도를 지금 쭉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네. 그건 어떻게 평가하시냐고요? 언론 평가도 그 앞서 말한 내용이랑 일맥상통합니다. 뭐 노이즈 마케팅이다, 뭐 쇼다. 저희는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또 그동안에 저희가 지금 남양이 수도 없이 거짓말을 많이 쳤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그 거짓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고요. 근데 앞으로도 되게 거짓말을 젊으신 분 같은데 벌써 10년이나 싸우셨어요, 남양이랑? 네. 야, 근데 앞으로도 또 거짓말을 안 칠 수 없을 거예요. 거짓말을 그동안 쳐왔기 때문에. 자, 사실 우유의 성분에 욕도 섞고 거짓말도 섞고 이제 그런 우유를 마신 거네. 정말 욕성분이 들어간. 그런데 실제로 제가 언론에 대해서 왜 여쭙냐면 사실 남양유업이 거대 광고주입니다. 그렇죠. 10대 광고주예요. 그럼요. 그래서 광고로 이제 자기 논조를 사는 그런 시장이 팽배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투쟁을 하면서 사실 언론의 협조를 거의 못 받으셨죠. 그 말씀하시겠어요? 네. 언론의 협조를 그대로 저희가 지금 대본을 써주세요 그러니까. 102일째 집회를 활동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 욕 사태가 없었으면은 저희는 이 자리에 없고 지금도 오늘도 비가 왔지만 비 맞으면서 그 남양유업 직원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가면서 그 앞에서 또 규탄 집회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지금 보도된 것만 해도 저희는 감사드립니다. 사실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네. 지금이라도. 예. 알고 봤더니 그 전부터 지금 계속 꾸준히 이렇게 시위를 하고 계셨었군요. 오늘이 102일째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작은 매체지만 남양유업 사태와 관련해서 꾸준하게 보도를 해왔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자분이랑 통화가 아니고 칭찬 한번 작가님이랑 드려야죠. 통화를 하셔가지고. 네. 좀 힘이 나니까 한 번만. 고발뉴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고발뉴스요? 예.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제 고발뉴스에 다 나왔지만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채찍질이에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 네. 예, 더 열심히 하는 고발뉴스를 제가 보고 참 느꼈습니다만 다시 설명하면 유튜브의 그 위력을 저희들이 봤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밖에 안 보이는 아버지 뻘 되는 분 대리점주들한테 그렇게 험한 욕을 하는 것들이 실제 유튜브에 공개됐죠.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예, 근데 그것이 구매 강요 행위, 뭐 밀어내기 행위, 또 떡값 요구, 뭐 이런 것 그 경제적인 요구와 같이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됐던 그 수년간의 그 고통은 아마 좀 우리 협회 회장님이 당하는 지금 말씀으로 이제 녹아 있는데요. 정말 그 젊은 사람들은 또 남양유업의 이제 본사 슈퍼갑의 직원들이지만 그 행위로 볼 때는 그 고용인이고 거의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긴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슈퍼갑에 고용된 사람으로서 그 모진 그 말들을 그렇게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정말 이번에 아주 복합적으로 일어난 것인데 그것이 이제 문제는 아주 빙산의 일각이고 그냥 모든 사회 현상이 다 그렇게 되어 왔다는 거 이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아주 참 각성을 주는 대목이군요. 뭐 지난 시간에 사실 우리가 얘기했습니다만은 노동주권 또 사실 이제 대리점이라고 합니다만은 대리점주 분들이 대부분 부자가 아니거든요. 사실 굉장히 가난하죠. 그런데 이제 뭐 동네에서 사장님이라고 부르긴 합니다만 사실상 사장이 아니죠. 무슨 회사를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트럭 한 대에다가 뭐 우유 좀 먹는 배달 그것도 뭐 집에 가까운 거죠 사실. 그렇죠. 조그만 창고 하나. 네네. 뭐 또 동네에 있는 그것도 외곽에 있는 그리고 이제 정말 싼 임금으로 아주머니들 고용해가지고 그 아주머니를 뭐 대책이나 세워줄 수 있나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분들 그리고 그 아주머니들이나 혹은 그 배달하는 청년들 참 사실 무척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그 현관 앞에 걸려 있는 우유 하나를 먹기 위해서 우유에 손이 몇 번이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예, 쉽게 말해서 100번 손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 업질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인 거죠. 이 대리점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힘이 없었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런 우선 그냥 경제 거래 관계를 떠나서 한 인격체로서의 최소한의 대우도 못 받고 있다는 것이 이번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87년 이후에 일정하게 노동자 권리가 성장해 오는 과정 속에서 이른바 97년 이후에 이제 IMF 들어오면서 노동자 주권이 점점 후퇴한 결과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주체로서 경제 주체로 활동할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 대개 지금 대기업들이 이런 유통업 마지막 말단 유통업에 주고 있는 기회는 뭐냐면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정도 기회인 것이지 그걸 갖고 먹고 살고 네 아들 자식 대학 보내고 이럴 수 있을 만큼 돈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이다. 자, 좀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김재영 관사한테 주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많은 국민들은 이제는 좀 남양 유업 사태가 좀 우리 대리점 연합회 측이 원하는 쪽으로 좀 풀려나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이를테면 밀어내기 같은 것도 이제 없애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못 믿겠다고 말씀하시면은 그럼 어떻게 이 사태가 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남양유업 측이 저희한테 실제적으로 어떤 개선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걸 저희가 보고 듣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문서 하나도 안 줬기 때문에 저희가 뭐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게 이제 밀어내기도 말이죠. 네. 원래 이제 점주들이 신청한 이제 구매 물량과 가격, 수량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것을 기초로 하긴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구매 물량들을 이제 넘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점주들이 보낸 요청서는 없어지고 컴퓨터에 사라져 버리고 회사가 보낸 것만 남고 그것이 계약서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유통기한도 넘게 되고 뭐 이래가지고 남는 물건은 다 이제 점주들이 떠안게 되는 거죠. 근데 오로지 그 서류 하나만 남아서 온 손해. 근데 그것은 여태까지 회사에서 알고 있어요. 뭔가 서버에 있다든지 삭제된 내용들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 보상하겠다라든지 그래서 그동안 대리점주들이 피해를 본 그 물량 수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앞으로 구입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을 해서 얼마를 보상하겠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고 그냥 뭐 500억 갖다 이렇게 놓고 통으로 그냥 뭐 자금금 주겠다 뭐 하겠다. 이제 그 자금금 주는 게 뭐 아주 이제는 진짜 큰 재벌들이 하는 거와 똑같은. 정말 심각하네요. 네, 이거 그러니까요. 당장 내일부터 아마 도화 언론에 남양 유업 새로 거듭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광고가 아마 제 예측인데 분명히 엄청나게 대판 광고가 깔릴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또 기사가 소멸이 되고 관심도 자연히 잦아들면 또다시 점주들은 거리로 나앉겠네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거? 이제 남양유업이 지금까지 해왔던 노이즈 마케팅의 하나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앞으로도 남양유업을 뭐 회사 간판 내리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이 개선하겠다고 나와서 지금 투쟁을 하고 싸웠던 거지. 그 개선하겠다고 하면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고 남양유업 측을 저도 10년 동안 남양하면서 사실 남양이랑 좋았던 부분 저도 사회생활을 처음 한 게 남양유업이었거든요. 남양유업의 식구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남양유업을 그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앞으로도 남양유업을 더 관심 있게 이제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제 남양유업 사태가 잘 풀려갈 수 있도록 제일 동참하겠습니다. 이상호 기자 각 배우 우리 어렸을 때 본 동화 중에 프란다스의 개라고 있지 않습니까? 알아요. 우유 이렇게 돈 끌고 다니고. 전 사실 이번 이 기사를 보면서 생각했던 건 한국의 지금 우유 유통업자들은 프란다스의 개 수준에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프란다스 우유지 이게 어떻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우유예요? 좀 있으면 나오겠다 프란다스. 정말로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그때 이제 레오가 혹시 소송 걸릴까봐 지금 계산하고 아직 이거 소송 걸리는 겁니까? 반론권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작가가 비유하는 것이 소송 걸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낀 게 걸렸다. 아니
성민이한테 잊어버렸잖아. 왜 그래요? 말을 막지 마요. 나의 은규한테 왜 이러는 거야? 정말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너도 걸려봐 60번. 아니 제가 무슨 악의적으로 말하려고 그런 게 네, 아니잖아요. 그럼요. 농담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배달 역사가 시작된 게 서구 유럽에서 한 100년 전에 됐습니다. 이게 배달이 되려면 주소지가 먼저 정리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배달이 불가능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었는데 그 100년 전에 느꼈던 고통을 지금 한국에서 제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프란다스 길을 읽으면서 레오가 얼마나 가슴 아픈가라고 제가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전 인류가 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한국의 우유 배달 아저씨들을 그 사람들이 항의하는 그 내용을 보면서 레오는 그런 욕은 안 먹었던 것 같아. 내가 그 생각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 걔가 좀 늙어서 그렇지. 그 걔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파트라슈. 그래서 빵 안에 파뜨리면 그 파트라슈. 네,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런 개그가 있었어요. 파트라슈가는 이제 이분들이 끌고 다니는 자동차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낡은 자동차 트럭이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정말 그 100년 전 얘기 그럼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게 가슴 아팠던 건데 우리 현실이 있는 거예요, 그게요. 정말 제가 책상을 치고 싶었어요. 이 어떻게 그 동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그 레오는 저 욕은 안 먹었지 않은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 아이는 동네 주민들의 따뜻한 관심을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의 꿈이 뭡니까? 그림 하나 보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 가서. 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심이라고 하는 그 그림 보는 건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래야 되겠습니까? 전 근데요, 아까 그 이 점주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지금 해결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또 저는 그러면 앞으로도 뭐 구체적인 이 방법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안이 마련이 돼야 되잖아요. 이종걸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종걸 지금 법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네. 이종걸 의원 말고도 여러분 계세요. 아, 그래요? 너무 특별히 지금 여기 취재하다가 저희가 많이 맞닥뜨려서 모신 거지. 그럼 제가 너무 이런 이종걸처럼만 하면 되는데. 자, 좋습니다. 잘생겨서 내가. 좋습니다. 아니 해명이 안 돼. 자꾸 지금 꼬이잖아. 자,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교훈. 남양유업 사태.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된다. 네, 이거 우리가 지금 점주들에 대한. 겉모습만 보면 안 되겠습니다.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두 번째 문제는 제도적인 해결이 필요한데 네. 제도적 해결을 위해서 국회에서 많은 이런 유사한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모였는데 어떤 움직임이 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서 또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대기업의 불공정 사례에 대한 피해 내용 발표회가 국회에서 진행됐습니다. 남양유업이 남양유업만의 사태가 아니라는 걸 이미 간파하고 전국에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을로서 슈퍼갑들에게 횡포를 당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 행사를 오래전부터 준비했는데 부당한 슈퍼갑의 횡포는 엄격히 구별되는 그런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곧바로 슈퍼갑들에 대한 을들의 피해 사례가 쏟아졌는데요. 최근 이른바 요구유로 사태의 심각성을 고발한 남양유업 대리점협회 이창섭 대표의 피해 내용 공개가 이어졌습니다. 공익적 차치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언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관심이나 사태가 우리 을에게 보여주는 그런 관심은 사실 처음에는 미약했습니다. 처음에 지금 발단이 된 그 노출 차이는 사실 저희가 당한 피해에 비하면 대기업의 그런 관례화된 어떤 구조적인 폭력에 비하면 그런 언어 폭력은 사실은 유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창섭 대표는 최근 본사 영업사원으로부터 폭언 피해를 입은 남양유업 대리점주의 호소문을 대신 읽었는데요. 2009년경 지역 세부를 목적으로 제 거래처를 쪼개주면서 권리금 1,100만 원을 주면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발치해 갔습니다. 2000년 5월 31일에는 대리점 개설비를 방보 대리에게 200만 원으로 현금으로 발치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여신을 도용하여 본사 마음대로 다른 대리점으로 출고를 했고 말일이 되면 500만 원 이상의 미래내기를 하여 입금 부담에 시달리게 되었고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느낀 주최 측은 경제 민주화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사업자, 중소기업 사업자, 그리고 노동자, 농민들의 절절한 절규가 우리가 꼭 경제 민주화를 이뤄야 된다는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벌들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가 이 나라에 도입되지 않고 있는 지가 벌써 20년이 됩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700만의 중소상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해결해서 경제민주화 제도가 완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습니다. 1% 갑에 대한 99% 의뢰 저항. 경제 민주화를 앞당기는 본물이 될지 고발 뉴스는 현장에서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저렇게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요. 공정거래법이 가장 이제 직접적인 법안이란 말이죠. 네. 공정거래법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지금 공정거래법이 이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이 원 이름인데요. 네. 그게 이제 부당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권의 남용 행위 이렇게 돼서 구입 강제라든지 또 판매 목표 강제라든지 불이익 제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에 그 피해 사례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다 적용이 되지만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적용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남양유업이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 공개되면서 사람들의 공부를 일으켜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남양유업뿐 아니고 몇 개 기업을 이제 해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신문에 나온 것처럼 다 나오자마자 다 이제 법에 걸리는 행위들로 나오게 됐죠. 그런데 그러나 지금 이런 공정거래법의 내용 가지고는 너무 추상적이다. 그래서 이번 이제 대리점에 관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새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아예 그냥 툭 떼서 대리점들만을 위한 공정거래법을 또 새로 만들겠다. 근데 이제 또 구체적으로 이런 우리 남양유업의 대리점주와 관련된 일들이 발생하면서 한편으로 24시간 편의점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편의점. 그게 24시간 편의점이 한 6분 정도가 자살하고 각 지역에서 하면서 이제 요거는 가맹점이라고 하는데요. 대리점하고 조금 다른데요. 그게 이제 조금 먼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가맹점에 관한 공정거래법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개정안으로.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가맹점에는 대리점주와 약간 유사한 내용들이 좀 담겨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리모델링 그 인테리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뭐 한 5년 돼서 다 쓸 수 있는데도 빨리 바꿔라.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바꿔라 하는데 뭐 바꾸는 그 소재들을 다 지정하죠. 그래서 뭐 이런 전구 하나가 보통 가게에서 사면은 한 2,000원이면 되는 걸 그걸 20만 원에 그냥 하고 헐 대박. 뭐 이제 이래 가지고 예컨대 그래서 한 1억이면 될 거를 한 2억, 3억에 해당하는 것을 일부 지정한 인테리어 업자한테 회사가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아마 인테리어 업자하고 뭐 본사, 가맹 본사가 이렇게 나눠 먹는 모양이거든요. 이제 이런 행위들이 있을 때 그것을 부당하게 인테리어를 강요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 회사 측 요구에서 한 경우에는 40%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부당하게 법으로 아예 정해버렸습니다. 그런 거 이제 가맹점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근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리점도 보면 가맹점과는 좀 달라요. 대리점은 회사 내부의 남양유업 내부의 거래 행위에 유사한 점주들의 행위로 보입니다. 그러나 점주들은 별도의 사업자 등록증도 내고 하기 때문에 내부 거래이지만 또 별도의 독립적 당사자의 거래 행위로 볼 수 있거든요. 독립적 당사자. 그래서 가맹점하고는 다르지만 가맹료를 기초로 하는 가맹점과는 다르지만 대리점의 경우에도 이번에 특별한 법을 만들면 좋겠다. 내용은 좀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착수해서 이번에 이제 그 남양유업이 그동안 10여 년 동안 해왔던 그 밀어내기의 부당이득금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구체적인 소송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가 별로 없어요. 네. 얼만큼 밀어내긴 했는지. 보통은 업주들이 그런 거 자료 비치해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아주 그 대비가 잘 돼 있는 분들만 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별도의 소송을 하게 되면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기초로 해서 이걸 집단 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 또 이제 이 법에 마련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법에 표준 계약서를 규정을 넣어서요. 그 표준 계약서에 아주 어긋나는 경우는 아예 계약을 맺더라도 무효로 하고 그리고 그 표준 계약서가 어긋나는 경우에 점주가 신청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부당성을 인정하면 그것을 고칠 수 있게 강제로 고칠 수 있게끔 하는 계약서의 공정화 네. 뭐 이런 것들을 다 법에 이제 담을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공정거래법이 국회의원 보는 것 같다. 아, 국회의원 보고 계세요? 국회의원 같아. 아니, 난 항상 국회의원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어. 자, 그런데 오랜만에 국회의원 보는 것 같아. 이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 항상 보면은 그 처벌이 솜방망이에요. 맞아요. 위법을 해도 그 실효적 규제가 가능한 수준으로 이번에 입법이 돼야 될 텐데. 이번에 이제 가명법에도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법원에서 인정을 하는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 그걸 결국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이제 반대해서 뭐 빠졌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으면은 그거 그냥 뭐 꼴랑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내고 계속 하는 거 아닙니까? 삼성이 그러듯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대리점주 경우에는 한번 또 다시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다시 한번 시도하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절차를 더 분명히 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반드시 집행이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꼭 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과징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징금은 그거는 이제 정부가 회수해 가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했을 경우에 그것을 손해를 강제함으로써 이 사람들에게 이제 겁을 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부당한 이익 편취의 10배 이내에서 뭐 시행령이 정하는 내용대로 과징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그것도 일종의 징벌적 효과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형사 처벌입니다. 지금 남양유업과 같은 경우에 이런 욕설, 그 명예훼손적 행동, 그 아주 감정적 그 훼손 행위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그것은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한 서너 가지 정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국회의원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론으로 압박을 하거나 복돋아 주지 않으시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3일이죠. 전경련 회장단이 1년에 이 같은 경제민주화 관련된 입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단 말이죠. 네. 이런 여론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광고로 움직이는 기성 언론을 통해서 확산이 되고 실제로 이런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가 상당히 또 다시 처지는 그런 효과가 유발되고 있는데 경제단체 그 얘기하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에서도 오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 그리고 민주당도 일정하게 동의하고 있는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고치는 그 부분에서 정경련이 그보다 더 일찍부터 주장해왔던 게 정경련입니다. 정경련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헌법 제119조 2항에 대한 수정입니다. 이른바 경제민주화 조항입니다. 지금 이종걸 의원께서 아까 이제 그 공청회입니까? 이제 그런 토론회 하실 때도 이제 경제민주화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나마 이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게 우리 헌법 119조 2항의 기초에 있는 거거든요. 2항의 내용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이렇게 써놓으니까 온순한 말인 같지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대기업 형포라든지 이를테면 이런 것들을 하부 입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위헌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경제 민주화는 대통령의 공약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데 왜 공약을 합니까? 이미 공시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공약하는 게 그러면 반헌법적인 언사를 한 거네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국가보안법이에요. 굳이 말하면요.
아니 헌법에 나와 있는 걸 헌법에 안 하겠다고 지금 못 하겠다고 지금 압력 넣는 거 아닙니까? 정경련이 간첩. 국가보안법이 뭔지 모르겠으나 이게 국가 안보에 입에 되는 거지. 간첩이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간첩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국 세력이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우,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판시했냐면요. 여기에 대해서 한국 경제는 자유방임적 경제가 아니라 사회적 시장 경제로서 질서를 띠고 있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이거 좌빨입니까 헌법재판소가? 친북이에요?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내용이 이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불공정한 것들은 국회에서 당연히 입법을 통해서 이 헌법의 상위법이 이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런 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것이. 왜 안 만드는 거 국회에서는. 제가 그래서 아까 저 우스갯소리로 국회의원 보는 것 같다 하는 얘기가 제가 그 얘기 한 거예요. 헌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근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방통심의위원회와 미창과부, 미친과부 아닙니다. 미창과부에서는 저희 발뉴스가 너 뉴스 아니냐? 왜 RTV에서 그 RTV 보도 채널도 아닌데 거기서 방송하냐고 그러는데 방송 중에 박수 치는 보도 채널 보셨어요? 아유 뉴스 중에 누가 이렇게 박수를 그러니까 치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뉴스 아니거든요. 오락이에요. 자 오락. 그런데 네. 또 이런 질문도 안 해. 방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너무 말씀 잘하는데 저런 국회의원이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국회의원으로서 어떠세요? 네. 근데 참 말이 이 미사역으로 통해질 때 참 사람들은 또 헷가닥하죠. 헷가닥이래. 국회의원 헷가닥이래. 네. 뉴스 아니야, 뉴스 아니야, 헷가닥. 미국에 뉴스 아니야. 가신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또 이렇게 합니다.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론. 헌법에 나와 있는데 속도 조절해야 돼. 뭐 하긴 하겠다 이거야. 그러나 속도를 조절하겠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부응해서 경제 5단체 단체장들이 이제 국회에 와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이렇게 좀 좋은 말로 했지만 상당히 굉장히 압박이 됐던 얘기죠. 그죠? 압박감을 느끼셨어요? 아니 뭐 겁나죠. 저도 이제 삼성 그렇게 보면 뭐 겁납니다. 진짜 새누리당은 대단한 것 같아요. 참 말들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속도 조절.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렇습니다. 속도 조절이라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뭐 4대 질병에 대해서요. 그때 장관 후보자가 나와서 그거 길공짜 공약이었다. 그 선거 이기기 위해서 그냥 한 말이었다 그랬어요. 서슴없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제 솔직하더라. 깜짝 놀랐어. 이번에 가장 핵심적으로 걸었던 공약, 사실 공약하면 안 되는 게 경제민주화인데 그 경제민주화 공약을 속도를 조절하겠다. 그 말은 이런 거 같은 밥을 천천히 먹으라고 그러지. 밥을 속도 조절해서 1년 뒤에 먹으라고. 그러니까 민주주의, 이게 민주주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가 있고 생활민주주의가 있고 경제민주주의가 있는 것인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정치 사회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를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유의하고 양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헌법 발효와 동시에 우리 헌법 뒤에 붙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 헌법은 1988년 2월 며칠부터 발효한다. 여기 되게 그때도 발효했어야 되는 거죠. 이미 속도가 늦어진 거 이미 너무 늦었어. 20 몇 년이 늦어진 이미. 근데 또 기다리라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엄청난 피해 사례는 이미 반헌법 상태입니다. 반헌법 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절차적인 법 이것을 국회가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걸 안 하면 지금 서혜성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헌법 위반을 국회가 조장하는 거고 국가보안법보다 더 윈 헌법이니까 국가보안법으로 감옥 가는데 헌법 위반이면 어떻게 되나요? 아예 그냥 아니 국회의원이시고 변호사시면서 우리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해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헌법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뭐 저는 뭐 검찰 법원에 뭐 자주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법 얘기에도 별로 뭐 졸리지 않은데 여러분들 네네. 법 얘기 나오니까 좀 피곤하시죠? 아니 근데 저는 네. 최혜성 교수님 말씀하시고 우리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시는데. 당신은 저 그 학교 대학 나온 여 죄송합니다. 아유, 왜 그래?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헌법 뭐 공정거래법 필요 없습니다. 맞아요. 여기 바로 나와 계신 김대영 간사 같은 살아 숨쉬는 우리 주변의 자영업자, 대리점업자, 그 다음에 가맹점업자들이 일하는 만큼 공정하게 네.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바로 헌법이 유지되고 존중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우리 김대영 간사님 뭐 우리 쭉 이제 법안으로서 공정거래법상 이게 이제 새롭게 개혁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하는 그런 보고를 들으셨는데 어떠세요? 믿을만 하세요? 아니면
저희는 또 물 건너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예, 조금 저희가 당한다고 아파가지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나 찾아가서 좀 울고 하소연하면은 공정위에서 남양유업한테 과태료 1,500만 원 물린 걸 알고 있거든요. 1,500만 원이요? 네. 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정말 너무 1,500만 원이면 남양분유 주식 15장 팔면 1,500만 원이요.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많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찾아가서 그 기관에서 나라에서 하는 기관에서 조금 기업을 제재하거나 조금 좀 회초리를 좀 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지금 저희는 사실 법을 잘 몰라요. 네. 저도 모르죠. 저도 잘 지금 몰라요. 뭐 이게 입법하고 한다고 해서 지금 뭐 지난 몇 년 전에 남양유업한테 1,500만 원 과태료 물은 것처럼 앞으로도 또 저희가 아파가지고 공정위 찾아가는데 공정위에서 남양유업한테 뭐 또 1,500만 원 또 때려버리면 저희는 계속 아파할 수밖에 없죠. 지금 고작 지금 옆에 국회의원 열심히 뛰고 계신 분 나왔는데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과태료 징벌적 배상이 물 건너 갔다고 하니까 새누리당의 반대로 새누리당에서 입장 있으면 저희한테 오세요. 방송에 되겠습니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과징금 10배로 한다. 그래봤자 1억 5천. 근데 사실 그 뭐 재벌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실효적인 규제에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애는 쓰시지만 이런 말씀 들으면 어떠세요? 예, 이게 이제 요새는 이제 이런 좀 독과점 규제 관련해서는 과징금이 좀 올라가긴 해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남양유업이 그동안 10년 동안 밀어내기로 한 대략 금액만 봐도 참 엄청난데요. 수백억 원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몇 가지 증거 있는 경우 뭐 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는 경우를 이제 감안해서 뭐 과징금을 2천만 원 한다든지 1,500만 원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우리 피해자들은 공정거래에는 이제 안 가죠. 가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국회에도 안 가겠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피해를 충분히 징벌할 수 있는 피해를 보전하고 그에 대한 그 겁을 줄 수 있고 다시는 그런 피해를 주면은 더 크게 더 손해를 볼 수 있다라는 이제 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그 과징금과 손해배상과 그리고 이제 심지어 필요하면 이제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그 가불관계의 그 왜곡된 구조를 우리가 좀 개선할 수 있겠다. 이종걸 의원님 열심히 하실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시다 안 되면 저희 부르십시오. 그럼 저희 국회 가서 한번 또 생방송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너무나 부족한 시간입니다. 근데 정리를 좀 아쉽게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피해자를 대표해서 나오신 남양유업 측 우리 그 대리점을 대표해서 간사 김태형 씨 아닙니다. 김대형 간사님 오늘 어떠셨는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뭐 긴장도 되고 사실 뭐 피해자를 대표로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을들은 겁이 나요. 이렇게 피해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겁이 나기 때문에 갑의 횡포에. 근데 앞으로 이번 계기로 을들이 이런 이제 언론 매체나 적극적으로 SNS를 활용해서 갑의 횡포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정말 힘든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당당하게 용기 있게 이분들 용기 잃지 않으시도록 여러분들 관심 지속해 주시고 제일 두려운 거는 잊혀지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또 돈 있는 사람들 자본의 공세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우리 이종걸 의원님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인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죠? 경제민주화 입법. 이종걸 주로 인기 없는 일만이 하시니까. 이왕이면 저희는 좋습니다. 정말 인기 있는 일에서 박수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에게 사실은 늘 서민에 관련된 문제, 약자에 관련된 문제를 계속 해오셨죠. 그리고 또 독립운동가의 후손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사실 이종걸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의 한 100분의 1만 되셨으면 좋겠는데 그 할아버지가 여러분 교과서에서 나오는 신흥무관학교 신흥무관학교 세우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셨거든요. 지금 명동성당 아래에 있는 땅의 대부분을 이분 할아버지 거였어요. 어쩐지 귀티가 그래 좀 잘 살아 보였어. 경기도에도 수많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떠세요? 사만의 갑족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만이라는 것은 이제 한국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만의 최고가는 이항복 선생의 후손이십니다. 이항복 선생 15대 손이시죠? 네. 조선시대 전체 이항복 이후에 정승만 13번 남았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죠. 네. 저희가 지금 실한다면서 계속 특전인을 뭐 이렇게 그런데 그것에 100분의 1만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우리 이종걸 의원 앞으로 경제민주화 입법 어떻게 하겠다고 국민들 상대로 다짐을 좀 해주시죠. 네. 카메라가 저희가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똑같이 생긴 게 찍고 있기 때문에 어느 카메라야? 손 좀 들어봐. 좌측에 있는 카메라래요. 저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오늘 대리점주 공정에 관한 법률 또 지금 국회 딱 통과되려고 하다가 막혀버린 가맹점법, 기타 뭐 하도급법, 또 상생법, 유통산업발전법 굉장히 많은 경제민주화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잡혀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작전 회의하고 왔습니다. 이제 4월 국회 끝났고 5월 이제 휴회고요. 6월 때 만약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그걸 다 통과시키지 못하면 사실 9월 정기국회 가면 실제 잘 못합니다. 또 할 일들 많은데 경제민주화 자꾸 꺼내면 국민들이 이제 아예 싫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또 그 유행 같은 그런 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행에 이번에 남양주 우리 피해자 우리 간사님께서 남양주에 땅이 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주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저는 힘이 납니다. 그래서 6월 국회 때 어떻게든지 모든 법을 다 필요한 법들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서 속도 조절론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도록 잘 작전해서 꼭 국민들에게 이 피해 입는 우리 많은 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종걸 의원 사실 혼자 모셨는데 이종걸 의원 말고도 민병두 의원도 계시고 또 새누리당에도 이종훈 의원 뭐 여러 가지 당은 다르지만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그 모든 분들 저희가 지지를 하면서 또 동시에 관심을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진짜 중요한 순서입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네, 서혜성의 3분 직선! 야, 오늘 빨리 듣고 싶어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네네. 자, 바로 차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설입니다. 얼마 전 비행기에서 대기업 간부가 횡포를 부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제과점 업자가 호텔에서 또한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러던 이번에는 우유회사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이 연쇄적인 일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의뢰 모순이 일제히 터져 나온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 일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는 뜻입니다. 가히 갑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갑의 시대란 말은 한국 사회가 1%의 사회라고 하는 것을 웅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99%가 을로 살고 있는 사회, 그 사회는 인권도 그리고 정당한 경쟁도 그리고 민주주의도 동시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뢰 사회를 고쳐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이 사회가 민주화가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민주화는 여러분, 아까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치 사회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 민주화가 되지 않으면 생활 민주화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이 경제 민주화 조항을 굳이 두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불공정하게 진행되어 왔으면 헌법 119조 2항에 그러한 명문으로 정확하게 못 박아 두었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커다란 문제는 바로 갑의 횡포입니다. 그런데 이 횡포는 사실은 성장기 때부터 이미 학생들에게 주입되고 있다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입시 경쟁 사회입니다. 입시 경쟁을 통해서 1%만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1%만을 인정하는 것을 학교 대년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육제도부터 고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민주화를 통해서 한국 사회 공정한 경쟁, 그리고 합의적 민주주의, 대화, 그리고 계약서 위에서 존재하는 대등한 계약의 주체가 성립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5년 동안 추구해왔던 민주주의의 가치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무만 있는 사회, 그리고 권리가 없는 사회, 그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1년에 터진 이 고름처럼 터져 나온 1%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 사태는 단지 우유회사나 무슨 제과회사나 무슨 에너지회사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한국 사회는 거대한 논쟁을 부처합니다. 바로 의뢰 논쟁입니다. 의리 갑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생활민주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논쟁을 하루아침에 그치지 마시고 집요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마침내 갑이 을과 똑같이 대우받는, 요컨대 을이 갑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내는데 다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3분 직설이었습니다. 앉지 마세요. 일로 오세요. 이게 말씀을 하시고 나면 자꾸 이렇게 가시려고. 기가 확 빠지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풀리시는 게야. 그건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이렇게 경이롭게 바로 옆에서 청취를 하거든요. 네네. 3분 남짓한 시간 동안 그야말로 즉흥적인 마치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보듯이 넋을 놓고 저희가 보는데 그러니까요. 정말 감사한 말씀, 중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언어의 마술사. 아니. 저는 늘 의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나치게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해방 이후에 한 번도 고쳐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고쳐야 합니다. 이번에 한 번에 끝일 게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의뢰 문제를 고쳐야 합니다.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문제 제기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루스가 바로 의뢰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뉴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그냥 을류스라고 그럴까? 을류스? 을류스라고 그럴까? 을류스 괜찮은데? 을류스? 이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혜성 교수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오늘도 지금 환경영화제 10회인가요 벌써? 네, 10회입니다. 지금 막 개막식이 시작됐는데 네. 집행위원인데 진짜요? 아니 지금 집행위원 여기 와 있는 그 거예요? 말하면 어떡해요. 지금 개막작 하고 있는데. 지금 빨리 좀 끝나고 바로 달려가셔야겠네요. 여러분 환경영화제 뭐 돈 내고 보시는 것도 있고 안 내고 보시는 것도 있는데요. 좋은 영화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도 고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영화제 보시면서 우리 환경 문제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 깊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도 시간이 나는 대로 환경영화제 가서 보고 또 좋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발류스 티셔츠를 입었잖아요. 여름 반팔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나서 무려 50장이나 팔렸대요. 내가 입어서 그런 거야. 네. 이상호 기자하고 제가 입었으면 마이너스 2개 팔렸어요. 반품 들어와 반품. 네. 저희 또 이 고발뉴스 홈페이지에 여러분들 시원한 발뉴스 이 저희 반팔 티셔츠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좀 많이 사주시고요. 근데요. 인터넷 보니까 또 난리가 났더라. 우리 고발뉴스. 한 건 했어요. 파리 파리바게 파리크라상이죠. SPC. 야, 이 기사를 내려준 조건으로 거기서 광고를 해주겠다 이런 협찬을 이렇게 쓱 내밀었다는데 그거를 또 보도했더라고요. 뭐야.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언론사상 처음으로 광고해주겠다. 기사를 조건으로 광고를 제안하는 거를 폭로했다고. 근데 그렇게 언론사에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는 겁니까? 그런가 봐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접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간단하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너무나 없이 살다 보니까 광고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흔들렸어? 저는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제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배고프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하지 맙시다. 그래서 제가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전화가 왔어요. 네. SPC에서 SPC 너무나 기사가 아프다. 내려달라. 광고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상습적으로 버젓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이거는 저희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반복적으로 그런 일을 해온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네요. 언론 자유를 자본으로 사실상 명백하게 탄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 고발적 차원에서 우리가 광고를 못 받는 한이 있어도 이 문제는 고발을 해야겠다라는 취지로 고발뉴스.com의 톱뉴스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경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선 언론인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언론에서 이런 일들이 보도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론인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좋아하는 바로 사마천이 요즘 말하면 언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궁형까지 사초를 기록했는데 그런데 사마천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사실 그 아버지십니다.
황제가 이제 어딜 가는데 동행하지 못하게 한다. 사관은 늘 동행해야 되는데 기자가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동행을 못하게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살했습니다. 항의하면서. 그러니까 취재를 봉쇄당한 것을 가지고 목숨으로 항의한 것이죠.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어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빵 만드는 회사 같은데 그 돈이 있으시면 그걸로 직원들을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네, 저는요. 이번에 고발뉴스 그 홈페이지에 저희가 그 기사가 딱 나온 걸 보고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정기 후원을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언론의 양심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 의미로 여러분 정기 후원 많이 여러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신 방송은 100% 우리 고발뉴스를 자발적으로 정기 구독해 주시는 네. 후원자들의 도움에 힘입어서 만들어진 방송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네. 다음 주 시각 더 풍부한 또 뉴스 가지고 여러분들 뉴스가 아니지 이야기거리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